네, 안녕하십니까. 서정입니다. 오늘은 목요일 저녁입니다. 오늘 준비한 수업이 있는데, 수업 전에, 해마다 연말이 되면, 반복되는 12월 장의 특징이 요즘 시장에 고스란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형주들은 인덱스 매수세가 들어오고, 이제 개별 주식들은 양도세 이슈로 자꾸 집어 던지고, 성장하는 좋은 기업들이 12월 되면 정말 매수 찬스를 많이 주죠. 미래에 대한 확실한 꿈이 있는 주식들은 이제 잘 참으시면 돼요. 12월 주가는 합리적이지 않아요. 그건 배당락이라는 그 어떤 이슈, 그게 대형주로 그 기관이나 외국인의 수급을 그쪽으로 이끌고 가고, 또 양도세라는 또 그 대한민국에만 있는 특별한 이슈로 인해서 개별 주식에 매도세가 꽂히는데, 또 신기하게도 개인 투자자분들이 파는 게 아니라 기관들이 팔아요. 기관들이 팔아요.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래서 또 해외로 자산 배분을 해야 될 이유이기도 하고, 또 어떻게 생각하면 역으로 그걸 또 이용하면 아주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어요. 본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손절매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예요. 근데 제가 발제를 하고 제가 답하는 것보다가 그러면 정말 구독자분들이 무엇을 궁금해 하시는지를 제가 모를 수가 있어서, 여기 우리 구독자분들하고 비슷한 분들이 제 앞에 앉아 계세요. 그래서 질문하시면 제가 답을 하는 형식으로 이렇게 오늘 수업을 하고자 합니다. 네. 저희가 기계적인 손절매라는 단어에 대해서 궁금해서 이 강의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네. 책에 이제 보면 담선생님께서 기계적인 손절매를 강조를 하시거든요. 네. 이게 어떤 의미에서 나오는 얘기고, 앞서 이제 손절매 유건칙을 설명하기 위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이 기계적 손절매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기계적인 손절매라고 제가 표현을 해놨는데, 그 세상 일을 다 몰라요. 우리가 공부를 열심히 했다고 생각하지만 세상이 매일 변해버리기 때문에, 어떨 때는 공부를 너무 많이 해서 확신을 갖고 있는 게 오히려 더 망조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비중하고도 관련이 있고, 비중이 너무 헤비하면 반드시 기계적인 손절매를 해야 돼요. 진짜 몰빵을 해놓고 자기가 진짜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불구하고 막 자기가 생각했던 거하고 다르게 주가가 막 내려가요. 그리고 내려가는 이유에 대해서 모를 때, 그런데 막 자꾸 내려. 그러면 그거는 손절매를 해야 돼요. 가령 옛날 우리 그 바이오 기업들 잔혹사가 있죠. 그 다음에 화장품 기업들 잔혹사가 있죠. 또 비대면 비즈니스 코로나 때 그때도 잔혹사가 있죠. 그럼 가령 그 바이오 기업일 경우에는 어떤 임상 실패라든지 아니면 코로나 국면의 해제라든지 그건 합리적인 이유가 추정이 되니까 기계적인 손절매가 아니라 매수해야 될 이유가 사라졌으니까 그거는 그때 손절매 해야 되는 거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네이버가 막 내리고 삼성전자가 내리는 거는 펀더멘탈상 그렇게 크게 훼손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탑다운으로 매크로가 바뀌니까 내리잖아요. 내리는데 대충 내리면 괜찮은데 반토막이 나니까, 처음 내릴 때 펀더멘탈이 그렇게 꺾이는 걸 사람들이 눈치챌 수 있냐 하면 눈치챌 수 없어요. 근데 멀쩡한 회사인데 신기하게 막 내려가요. 내려가면 내가 공부한 거 말고 다른 어떤 큰 변화가 있어서 이 주식이 내려가는구나 하고 선선히 물러나야 돼요. 그게 시장을 존중하는 거고, 가령 네이버가 꺾일 때, 삼성전자가 꺾여 내려올 때, 혹은 또 옛날 인프라 버블 때 조선주가 꺾여 내려올 때 펀더멘탈 변화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없어요.
여전히 그 당시의 시대적 환경을 봤을 때는 얼마든지 이 주식이 계속 좋을 수 있는 시대적 환경 속에 있는 거예요.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그런데 먼 앞날을 봤을 때는 이제 피크를 찍고 내려오는 거죠. 그래서 기계적 손절매가 반드시 필요해요. 현재의 투자 여건 하에서 이 주식이 좋아 보여도 그런데 얘가 슬금슬금 내려가. 더구나 좀 멀리 보고 투자하시는 큰 펀드들이나 이런 쪽에서 매도가 나오면 조심하셔야 돼요. 왜? 투자는 미래랑 관련이 있는 거니까. 지금부터 1년 뒤에는 그 주식을 팔아야 될 이유가 그 1년 뒤 세상에 넘쳐날 수 있어요. 그거는 미래에 대한 거니까 꿈을 진짜 합리적으로 꿔야 되는 건데 그게 현 시점에서는 안 보일 때가 많거든. 안 보일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일정 부분, 더구나 비중이 높은데 불구하고 분산 투자된 게 아니라 정말 골고루 내가 업종별로 분산 투자해가 있는 포트폴리오가 아니라 여기 요즘은 여기가 화장품이 좋아, 요즘은 게임이 좋아, 요즘은 인터넷이 좋아, 요즘은 반도체가 좋아. 그래가 그걸 왕창 질렀다가 막 슬금슬금 내려올 때 그걸 계속 그때 상황에서 보면 여전히 좋다 그러겠죠.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 보면 앞날에 지금부터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보면 이제 팔아야 될 이유만 넘쳐나게 되는 거예요. 그때 액션하면 또 늦어요. 그래서 기계적인 자기 리스크 한도를 정해야 돼요. 그거는 종목별 손실률을 정하는 게 아니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내 계좌의 손실률, 그러니까 비중 10%짜리가 10% 내리면 계좌에는 나머지 종목의 보합이라면 1%가 내리는 거잖아요. 그럼 내 계좌가 10% 이하로 떨어지게 안 만들려면 전 종목이 10% 내리는 일은 없을 거니까 종목 하나당 10% 비중으로 샀다 그러면 분산돼 있다 그러면 손절매 폭을 더 여유를 더 둘 수도 있겠죠. 10% 갖고 있는 거 20% 내려가야 내 포트 전체에는 2%가 내리는 거고 나머지 9종목이 진짜 그냥 2%만 올라도 계산은 똔똔이니까 그죠? 그렇게 포트 관리를 하셔야 돼요. 네. 그 책에 보면 네. 모든 현금은 현재의 가치로 평가받는다라고 하셨어요. 네. 근데 이 많은 분들이 자기 자산을 산가격으로 착각을 하잖아요. 과거의 그 자산으로. 이렇게 착각하게 되는 포인트가 뭘까요? 그러니까 투자를 잘못 이해하시는 거죠. 우리가 매수를 한 다음에는 우리가 투자자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산 순간부터는 모든 운명이 시장에서 결정돼요. 그래서 내가 유일하게 그 투자의 성과의 그 출발점이 되는 거는 매수가가 중요한데 내가 매수를 한 이후부터는 나는 아무것도 할 일이 없어. 진짜 끽 해봐야 할 수 있는 일이 뭐 네이버 종토방 가서 찬티 노트를 하거나 유튜브에 댓글 달거나 그런데 그거 하나도 중요 안 해요. 왜냐하면 주가는 기업의 펀더멘탈이 결정을 하지 내가 떠든다고 해서 이 기업이 어닝이 줄어들고 현금이 말라가는데 그 기업 주가가 올라가거나 그러지 않거든요. 그래서 항상 편입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오늘 종가가 나의 매수가라고 생각해야 돼요. 오늘 종가가, 오늘 현재가가 나의 매수 가격인 거예요. 지나간 내가 얼마에 샀는지는 이제 전문 용어로 선크 코스트라고 그러는데 매몰 원가. 그러니까 매몰 원가라는 거는 내가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 원가라는 거예요. 지나간 나의 매수가는. 고려해야 될 원가는 오늘 종가. 혹은 뭐 장중에 매매를 하시는 분이면 하여튼 그때 매매할 때 현재가 그게 제일 중요한 내가 고려해야 될 원가이지 내가 얼마에 샀는가는 정말 하등의 관련이 없어요. 주가는 세상의 흐름이 결정하는데 내가 매수한 가격은 나의 역사잖아요. 나의 역사를 세상이 존중해 줄까요? 존중 안 하죠. 그리고 이 주가라는 건 기업과 이 전체 매크로 시장의 현금 유동성이 결정하는 거지 기업의 이익과 매크로 시장의 어떤 자산 시장의 흐름, 금리의 흐름, 대체되는 가격들의 어떤 흐름이 결정하지 내가 얼마에 샀다고 그거 꼭 그걸 시장이 존중 안 해줘요.
그래서 고려해야 될 원가는 오늘 종가다. 그래서 무슨 주식이 됐든 간에 내가 산 가격은 잊어야 돼요. 매일 종가로만 평가를 해야 되고, 그 개인 투자가분들 중에 나의 평단을 자랑하시는 분 많잖아요. 나 평단 얼마에 이거 몇 개 갖고 있는데, 그래서 나 현재 몇 프로 먹었다, 혹은 몇 프로 손해봤다, 그러시잖아요. 그거 잘못된 습관이에요. 비중을 얘기를 해야 되고, 오늘 종가 기준으로 내 포트폴리오 계좌 내에서 비중이 얼마다, 그리고 얘의 전망이 어떠니까 내가 비중 10%짜리가 앞으로 더블을 먹으면 내 포트폴리오 전체에 10%가 수익률이 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9개 종목에 대한 전망도 이렇게 어떤 아웃룩을 가지고 계좌를 관리해 가셔야 돼요. 그래서 매수가는 진짜 잊어야 돼요. 매수가를 고집 부리는 순간부터 엮이는 거야. 엮이는 거야. 그거 하나도 안 중요해요. 오늘 현재가만 중요해요. 네, 다음 질문. 습관 말씀하셔서 네. 그러면 이제 너무 자주 사고 팔았다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나쁜 습관일까요? 나쁜 습관이에요. 욕심 때문에 그래요. 자주 사다 팔다 하는 사람일수록, 분할 매수를 안 하는 사람일수록 빨리 먹고 싶기 때문에 그날 오르는 주식으로 가고 싶거든요. 가령 간밤에 미국에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가령 10% 올랐다. 그럼 다음날 아침 시작할 때 삼성전자를 플러스 5%에 사는 거야. 안 올라가요. 시장이 모을 때 사면. 포트폴리오를 가져갈 생각 없이 매일매일 먹고 나오고 싶은 거야. 하나도 리스크를 지지 않는 채로 그날 매매할 거리를 가서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 보면 세금만 많이 나가게 되고 또 돈을 못 벌어요. 그리고 물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날 모멘텀이 충분하고 유수가 막 활발하게 언급되는 종목을 주가의 상대적 위치도 고려치 않고 밸류에이션도 고려치 않고 어떤 그냥 오늘 단타하고 나올래. 나 그렇게 해서 돈 벌었다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럼 누가 돈을 버느냐? 사람들은 잘 모르고 있고 잊혀지고 있는데 사람들이 잘못 생각해서 막 들고 패는 거를 분할로 계속 모아서 반대로 이런 뉴스가 나왔을 때 막 좋아진다. 무슨 그래서 막 쏠림이 있고 엄청 사람들을 뉴스에 회자가 되고 유튜브에 많이 회자가 되고 그럴 때 어이구 나 배불러 하고 털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기다리는 거야. 다른 종목을 공부하거나 아니면 자기가 팔았던 종목이 오히려 또 조정을 받고 시장에서 잊혀지기를 기다리는 거야. 그때 가서 그걸 조금씩 모아가는 거야. 그럼 왜 조금씩 모아야 되느냐? 언제까지 잊혀질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살 때는 분할로 사고 팔 때는 야 드디어 얘가 이쁘다고 온 동네에서 칭찬하네. 그러면 일단 좀 팔아야 돼요. 대부분 반대로 하니까 돈을 못 버는 거예요. 그럼 그 반대편에 누가 있느냐? 현명한 투자자들이 있죠. 매수를 조심스럽게 하고 주식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온몸으로 깨달은 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럼 왜 이 슬픈 역사가 계속 반복될까? 주식시장에는요, 계속 새로운 투자자들이 유입돼요. 경제활동을 처음 하는 젊은 분들이 해마다 새로운 수요층으로 들어온다고요. 그리고 현명한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다 또 은퇴를 해요. 그래서 주식시장은 항상 실수가 반복돼요. 그건 새로 투자하시는 분들이 경험이 없으시니까 그런 거예요. 그거는 나이 때문이 그런 게 아니라 정말로 연세 드시고 또 처음 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분들이 끝없이 반복하는 진짜 내동매매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래요. 네. 내가 샀던 가격을 생각하는 게 아니다. 현재의 금액이 내가 샀던 가격이다라고 생각하면서 투자를 해야 하는데 그렇습니다. 혹시 매수가를 다시 꺼내봐야 될 때가 있을까요? 투자를 거의 없죠. 거의 없고요. 이 매수가는 중요하지 않고 오늘 종가 기준으로 왜 중요하지 않냐면 이럴 수도 있잖아요.
내가 매수를 10,000원에 했는데 오늘 종가가 15,000원이야. 그때도 매수가 생각하면 안 돼요. 오늘 현재가가 이 기업의 펀더멘탈을 봤을 때 싸냐 비싸냐를 기준으로 매도 매수 여부를 결정해야지. 이게 그리고 싸냐 비싸냐의 그걸 할 때 또 기계적으로 수급과 모멘텀이 얼마나 피크인지를 그것도 판단해야죠. 그렇게 판단해서 얘가 지금 쏠림도 있고 수급 모멘텀이 피크니까 펀더멘탈도 강하고 이런데 얘가 지금 일시적으로 올랐다 그러면 팔아야 돼요. 팔아야 되고. 그런데 10,000원에 산 게 15,000원이 됐는데 지금도 싸요. 만약에 싸고 펀더멘탈을 보나 미래 세상의 변화를 보나 얘는 지금도 들고 갈만해. 그러면 50% 먹었다고 홀로당 잘못 팔면 나중에 20,000원에 다시 살 수도 있어요. 왜 우리 그 유명한 경제학 용어가 있죠.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고. 그러니까 좋은 거를 자꾸 팔고 나면 포트폴리오 내에 쓰레기만 가득 차게 돼요. 덜 오른 거 찾게 되고, 뭐 그런 것들만 다 채워놓으면 그게 오를까요? 좋은 주식이 더 올라요. 그래서 그때도 매수가를 생각해서 안 되는 거고, 항상 현재가 기준으로 이 주가가 기업의 이 회사의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느냐. 다 반영이 됐다 그러면 비중을 좀 줄여야 되고, 아직도 여력이 많다 생각하면 여전히 편견에 사로잡혀 있고 싸게 거래되고 있고 기업이 실적을 어나운스한 거 기준으로 봤을 때도 너무너무 좋다. 그러면은 고시 부려볼 만한 거니까 어떤 경우에도 자기가 산 가격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산 가격을 갖고 뭐 나 익절했네, 손절했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현재가가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원칙으로 원치 않는 장투 중일 때를 얘기를 해주시는데 그때 이제 먼저 종목 점검표를 확인을 하라고 하시고요. 그 종목 점검표에 맞춰서 내가 공부를 하면서 투자를 해야 하는데 이 종목 점검표는 얼마나 자주 시행을 해야 좋을까요? 그러니까 원치 않는 장투를 하게 된 것부터가 문제가 이제 발생해 있는 거죠. 원치 않는 장투를 왜 하게 되냐 하면 제가 가끔 가다가 이제 제 지인분들이 자기 포트폴리오 보여줄 때가 있어요. 마이너스 56%, 뭐 마이너스 30%, 어떤 건 마이너스 70%도 있고. 그러고 나면 이제 그냥 주식이 싫은 거야. 그냥 이걸 꺼내 보기가 싫어. 그 계좌 잔고를 화면을 확인하기가 싫어요. 10%니까. 그래서 1억 5천을 투자한 게 4,500만 원 남아있고. 그러니까 왜 원치 않는 장투를 왜 하게 됐느냐가 엄청 중요한데 그 포트 내용을 보면 진짜 아무런 컨셉이 없는 포트. 대형주와 중소형주의 균형도 무너져 있고 혹은 또 어떤 시대의 변화도 그 포트에 담아져 있지 않아. 앞으로 세상이 뭐 AI로 간다, 자율주행으로 간다, 기후변화가 중요하다, 기술 변화가 중요하다, 뭐 사람들이 뭘 많이 먹는다, 앞으로 뭐 지구에 다툼이 많다. 그 어떤 앞으로 시대 변화를 간통하는 어떤 포트폴리오도 그 안에 있지 않고 유튜브 보고 또 누구 말 듣고 좋다는 걸 다 사놓은 거야. 사놓은 다음에 내리면 절대 팔지 않는. 난 언젠가 먹고 말 거야. 이 포트폴리오인 거예요. 그야말로 그거는 원치 않는 장투가 된 배경부터 우리가 살펴보자는 거죠. 투자를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시대 변화에 맞게 포트를 구성을 해야 되고 비중도 조절을 해야 되고 그리고 또 유동성에 대한 고려, 금리에 대한 고려도 포트에 녹아져 있어야 돼요. 그러면 절대로 그렇게 원치 않는 장투를 오래 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렇게 원치 않은 장투를 만약에 하고 있는 포트가 있다. 종목 점검표를 점검 하나하나 결과는 이미 나와 있는 거예요. 제가 저한테 어제 그저께 누가 포트를 보여주면서 그 조언을 해달라고 그러게 일단 다 팔으라 그랬어요. 일단 다 팔으라고. 건강해친다고. 그 안에 있는 종목들 뭐 진짜 제가 모르는 종목도 있고 그런데 막 진짜 막 그 종목별 비중도 보면 기가 막힐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그분이 저한테 원하는 게 뭐였냐면 제 친구의 친구라는데
이제 그분이 친구를 통해서 한 말이 어떤 거를 물타기 해야 되고 어떤 거를 팔아야 되고 신규는 뭘 사야 되고 이런 걸 좀 알려달라고 그래. 그래서 내가 물타기고 나발이고 일단 다 팔아라. 다 팔고 좀 쉬어라. 쉬고 투자를 시작하지 말고 공부를 좀 해라. 그런 다음에 해야 된다. 이게 돈 버는 행위잖아요. 투자를 잘하는 게. 돈 버는 행위를 남에 의지해서 전적으로 남에게만 의지해서 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게 어마어마한 착각이에요. 본인이 공부를 좀 일단은 기본기는 갖춰야죠. 그죠? 그래야 누구 말을 믿을지도 알게 되고 세상 변화가 어쩐지도 알게 되고 알게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여튼 원치 않은 장투를 하고 있는데 그 안에 유동성을 보나 뭘로 보나 정말 말도 안 되는 포트면 일단 팔아야 돼요. 일단 팔고 좀 쉬시면서 공부를 새로 진짜 야물딱지게 내가 이걸로 이번에는 실수하지 않고 돈 제대로 벌어볼래. 그럼 돈 버는 행위인데 은행에다 1년 내내 맡겨봐야 세후에 3%밖에 안 주는데 주식은 잘하면 하루에도 3, 4%씩 나오는 게 주식인데 그걸 내가 너무 쉽게 이거를 공짜로 누구에게 얘기를 들어서 내가 잘하려고 그랬구나. 그거부터 반성을 해야 돼. 유튜브 보는 거 공짜잖아요. 그러면 아이고 어느 분 얘기는 맞을 수 있고 그걸 다양한 사람들이 여기 와서 막 얘기하고 그러는데 그거를 그냥 따라서 내동매매하고 그래서 돈 벌래 그거 안 맞다니까요. 그래서 원치 않는 장투 중일 때는 이제 제가 권해드리는 건 종목 점검표를 점검해 보시는데 제 수업에 있어요. 해보나 마나예요. 분명히 팔아야 된다고 결론이 나오니까 시장가가 그렇게 내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점검표로 점검해 보시는데 가능하면 줄일 걸 권해드립니다. 네. 만약에 잠쌤께서 방금 다 팔라고 하셨어요. 근데 진짜 도저히 다 못 팔겠어요. 그랬을 때 그러면 종목 점검표로 이것만은 꼭 보고 팔아야 될 종목은 뭘까요? 현금이 말라가는 회사. 다른 모든 것보다가 회사의 부도 리스크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최근 한 6분기 아니면 8분기 그러면 2년이잖아요. 2년 동안 매 분기에 그 기업이 공시한 현금 흐름표를 보는 거야. 현금 흐름표를 봐서 이 회사는 노상 신주만 발행하고 차익금만 늘려오고 영업에서는 돈을 벌지 않아. 계속 적자가 나. 그런데 노상 호재성 뉴스를 터뜨리면서 증자만 하고 전환사채만 찍고 은행 차익금만 늘려가고 있어. 그건 그냥 눈 딱 감고 팔아야 돼. 눈 딱 감고 팔아야 돼. 그러니까 재무 상태가 안 좋은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뭐 부채 비율이 올라가든가 아니면은 이제 바이오 기업처럼 증자만 주라고 해야 되면 부채 비율은 안 올라가 있을 텐데 그러면 뭐 그냥 계속해서 영업에서 돈을 못 버니까 계속 재무 활동으로만 돈을 버는 거죠. 그러니까 주식 파는 게 유일한 장사인 거야. 그리고 또 하나 확인하셔야 될 게 그런 기업이면서 임원 급여가 가다하면 더더욱 그러니까 1년에 뭐 이렇게 뭐 증자로 한 500억 가져가서 임원 급여가 한 250억 나가는 회사도 있어요. 그럼 빨리 팔아요, 빨리 팔아요. 눈 딱 감고 그냥 뭐 얼른 도망 나와야 돼. 아 뜨거라 그러고 도망 나와야 된다고. 그런데 반대로 그래도 지켜갈 만한 원하지 않는 장기 투자 중인데 이 회사가 지난 6분기 혹은 아니면 뭐 지난 4분기, 3분기, 2분기, 이번 분기라도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플러스가 되면 손익계산서에 영업이익은 조작할 수 있어요. 그거는 어디다가 뭐 계열사가 매출을 하거나 어디다 부가세 낼 자신만 있으면 현금 흐름표는 조작할 수 있어요. 부가세 내는 것 그 대신에 영업이익 손익계산서를 좋게 해서 자금 조달하는 이익이 더 크다면 유상증자 하는데 유리하다면 영업이익은 얼마든지 조작이 가능해요. 계열사 간에 매출할 수도 있고 매출했다고 뻥 쳤는데 외상 매출하고 난데 나중에 돈을 못 받았다고 땡 처리할 수도 있는 거고 제일 중요한 게 현금 흐름표예요. 그래서 어떤 기업이 내가 원치 않게 장기 투자 중인데 영업활동에서 현금이 계속 빵빵 늘어나고 있다. 그러면 안 파셔도 돼. 그건 물을 좀 타도 될 것 같아. 그 기준이 가장 자본주의스러운
판단 기준이에요. 돈 버는 회사는 물타도 돼요. 그런데 돈을 못 벌고 있으면서 계속 호재성 공시만 날리는 회사는 하루 빨리 팔아야 돼, 하루 빨리. 그것도 매 분기 연속으로 그러고 있다면 그거는 낚시에 당하시는 거니까 절대로 그러시면 안 돼요. 네. 그러면 손절매를 이제 하기로 시작한 네. 부부님들께 한마디 네.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잘 결심하신 거고요. 기다리는 거는, 오는 님을 기다리는 거는, 올 님을 기다리는 거는 기다리는 시간이 고통스럽지 않아요. 그런데 올지 안 올지 모르는 님을 기다리는 거는 너무 심리적 고통이 커요. 그리고 그 시간도 아깝고 비용도 아깝고 기회비용. 내가 그걸 팔고 다른 걸 사서 먹으면 되는데 굳이 내가 어차피 나 싫다고 떠난 님을 그리고 매 분기 돈도 못 벌고 연금 흐름도 마이너스로 가고 세상에서도 걔를 버리는데 이미 쟤는 맛 같다고 얘기하는데 내가 그걸 반드시 그 사람을 죽을 때까지 다시 내가 그 사람하고 사랑을 해서 내가 꽃동산을 피우겠다 그런 생각 안 하시는 게 건강에도 좋고 투자 성적에도 좋아요. 그리고 계좌 전체를 보셔야 돼요. 그래서 모든 구조조정은 빠를수록 좋아요. 구조조정을 빨리 하면 새로운 삶이 시작되잖아요. 바둑으로 치면 새 판을 시작하는 건데요. 요전 판에는 내가 불개패로 졌지만 내가 바둑 공부를 더 열심히 해서 똑같은 상대에게 내가 이기면 되죠. 불개승으로. 그래서 이게 모든 일은 새로 시작할 수 있어요. 특히 주식만큼 새로 시작하기 편한 게 다시 없어요. 괜찮아요. 새로 시작하기 좋다니까요. 사업을 새로 시작하려면 절차가 번거롭잖아요. 부동산을 새로 시작하려고 해도 절차가 번거로워요. 세금도 많이 내야 되고 무슨 세무서 신고할 것도 많고 그러잖아요. 근데 주식은 안 그러잖아요. 아주 간단해요. 거래세 조금만 내시면 그걸로 그냥 새 출발할 수 있어요. 또 하나는 너무 많은 좋은 대안들이 있다고요. 한국에만 있는 게 아니라 세계에도 있고 또 주식에만 있는 게 아니라 어떨 때는 채권이 돈 되기도 하고 어떨 때는 금이 돈 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코인이 돈 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깨워서 새로운 기회로 찾아가시면 날 버린 연인 오지 않을 님 기다리시는 거 별로 안 좋아요. 건강에. 그러다 스토커 돼요. 그러다 스토커 잘못하면 접근금지 명령 받고 나중에 붙잡혀 가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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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이제 시간이 오늘 많이 지나가 가지고요. 제가 오늘은 여기까지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올 1년 동안 아직 이제 연말 안 됐는데 하여튼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